오늘은 데이터 노우즈의 대표이신 김기현 대표를 모시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 그리고 빅데이터로 바라본 경제와 부동산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작은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지금 원달러가 요새 최근 좀 올랐죠? 그래서 지금 한 1940원대 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 이제 원달러 환율이 지금 계속 지금 조금씩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을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이제 무역 전쟁과 지금 환율 전쟁이 굉장히 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 무역 적자가 지금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들은 이제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중국은 또 그렇게 되면 이제 재정이 또 악화되니까.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 차가 어떤 좀 반대쪽에 있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요즘은 좀 미국하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안화를 이제 인위적으로 지금 하락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위안화가 지금 계속 달러 대비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콩의 지금 보안법이나 또 코로나에 대한 책임들 이런 것들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갈등이 굉장히 지금 극단으로 조금 치닫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의 입장에서만 놓고 본다라면 위안화 환율이 상승을 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은 이제 미국의 물건을 팔더라도 그 파는 물건에 대해서 더 많은 위안화를 벌 수 있겠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좋은데 반대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제 무역 적자가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앞으로도 이제 상당한 갈등이 아마도 전개가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요 위에 차트가 지금 이제 위안화 차트입니다. 그래서 달러 대비한 이제 위안화 차트의 모습인데요.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던 위안화 환율이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출렁출렁 하면서 지금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중국과 어떤 미국의 갈등이 표면적으로 지금 이런 위안화의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와 연동을 해서 조금 달라 보이긴 하지만 큰 흐름상은 위안화와 지금 원달러가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보시면 요때 이렇게 하락했던 구간이 원달러도 이렇게 좀 하락을 했었고 요때 이제 상승했던 구간이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도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는 더더욱더 지금 원달러와 지금 위안화의 어떤 동조세가 갈수록 지금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달러도 지금 이제 거의 1240원 정도 가까이 지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꾸준한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주가랑 환율이랑은 이제 반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떨어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환율은 올라가고, 요게 이제 보통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3월달 이후에 사실 4월달, 5월달 반등이 굉장히 크게 들어왔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요 주가 상승이 사실은 진짜 백이 대세 상승이라면 아마도 환율은 떨어지거나 최소한 보합이라도 아마 유지를 하는 게 정상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 이제 오랜 기간의 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에 2달 동안의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근 몇 년 동안의 요 박스권이 1250원 정도 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박스권을 상단으로 위로 돌파를 하게 되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어떤 이런 무역 전쟁, 환율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심화된다라면 그렇게 해서 1250원을 넘게 된다면 이 환율이 IMF나 금융위기 때처럼 폭등의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250원을 돌파하느냐 아니냐가 이제 중요한 그 지점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사실 해외 ETF라든가 달러 자산에 뭐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달러 자산에 그 투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징도 좀 약간 장기 투자 형태로 계속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인데 지금 달러는 지금 엄청 양적 완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 달러 약세가 되지 않겠는가. 그럼 우리 환차손이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자기네 돈만 달러만 만약에 많이 풀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한국 할 거 없이 거의 모든 국가들에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만 돈을 푸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율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에 대한, 이 달러에 대한 꾸준한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해지 차원에서 일정 자산은 달러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그 지금 1240원대면 지금도 높은 거잖아요. 높죠. 많이 올라온 네, 거죠. 많이 올라왔죠. 예. 네. 지금 달러를 매입을 해도 괜찮아요? 매수해도? 지금부터 조금씩 이렇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은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요. 자산에서 뭐 자금은 10에서 많으면 한 30% 정도 가까이는 달러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달러를 지금 이제 일정 자산으로 가져가시는 게 제가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나는 달러로만 가져가긴 좀 그렇다. 기왕이면 어떤 미국의 좀 전망성 있는 이런 주식에도 만약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라면 지금은 한방 투자는 좀 상당히 위험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뭐 코로나가 다시 또 올 수도 있고 미국의 현재 여러 가지 경제 데이터들이 만만치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한방 투자는 위험할 수 있지만 꾸준하게 한 3년 이상을 보시고 뭐 장기로 적립식으로 모아가신다라고 한다라면 두 가지 섹터 정도는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IT 섹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섹터에 두 가지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XLK라는 게 있고요. 요게 이제 기술 ETF입니다. 그래서 뭐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비자, 마스터카드, 인텔 등 이런 주요 종목들을 지금 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IGV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대표 또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도는 관심을 좀 두시면서 달러로 바꾼 돈을 꾸준하게 한번 적립식으로 사 모으시는 전략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헬스케어 쪽입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 헬스케어 쪽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지금 전 세계는 계속 지금 고령화가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노년층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바이오 쪽으로 지금 엄청난 지금, 테크의 혁명이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헬스케어 ETF를 관심을 좀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 ETF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XLV라고 해서 이 헬스케어 대표 ETF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의료 장비의 대표 ETF라고 하는 IHI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나스닥 바이오테크 ETF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IBB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정도. 그래서 헬스케어 쪽 세 가지와 IT 쪽 요 두 개의 ETF는 좀 관심을 두시면서 사놓으신 이 달러를 가지고 조금씩 매입을 하시는 전략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자체 그 현금을 보관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그 달러의 자산을 네. 저 ETF 같은 유망한 네. 곳에 투자를 해서 네. 상승 가치를 더, 그러니까 환율 가치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뭐라 그러죠? 이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네, 네. 하지만 이제 주식이 어느 정도 조금 반등이 크게 들어와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방 투자는 아니고 꾸준하게 한 3년 정도 나눠서 사는 이런 전략. 네. 근데 지금 주가가 네. 뭐 3월 초에 아주 크게 하락을 했지만 지금 거의 회복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어떤 것들은 이미 정고점을 돌파해 그렇죠. 가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과열돼 있다. 네. 왜냐하면 시장 실물 경제는 정말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과열이 돼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사도 되느냐? 네. 혹시 나중에 정말 어떤 분들이 얘기하듯이 네. 폭락하는 시점이 또 오는 거 아니냐? 네. 그때 가서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는 조금 후자에 좀 가까운, 좀 더 2차 충격이 올 수 있다. 저도 이제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측이라는 것은 사실 알아맞히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진짜 이제 어떤 고수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 예측이 빗나갈 때에도 사실은 문제가 없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적립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매월 사시면 이 또 전문 용어로 이 코스트 에버리지, 달러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해서 적립식 투자의 효과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2,000에 샀는데 1,000까지 내려가도 한 1,500 정도만 올라와도 벌써 수익이 나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사 가시는 전략은 앞으로 만약에 더 대세로 더 올라간다. 이때도 괜찮고 만약에 충격이 올 거다. 이랬을 때에도 괜찮은 전략인 거죠. 네. 그러니까 한 방에 그냥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조금씩 네, 비싸도 맞습니다. 사고 싸도 그렇죠. 사고. 네, 맞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그 변동성이 네. 크게 있을 거라고는 이제 다들 예상을 하니까요.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네. 경기 침체 쪽으로 가면서 주가의 시장이 네. 좀 하락으로 갈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좀 상승 계속 우상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는 우상향 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 경제는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왔고, 그 다음에 그 성장이 뒷받침이 되는 돈을 지금 역사상 이렇게 많이 푼 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저는 섹터만 잘만 고른다라면
엄청난 상승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는 올해 가을이나 내년 가을 정도까지,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시기를 놓고 본다라면 이때는 상당한 좀 충격이 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를 두고 꾸준하게 좀 모아가시는 전략이 제일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혹시 어떤 뭐 폭락이 됐든 그런 변동성이 큰 상황이 오더라도 놀래서 파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때도 사고 네. 계속 사 모으는 방식. 맞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달러 양적 완화가 엄청나게 풀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안전자산인 네. 이 금의 그렇죠. 가치가 더 뛰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제 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데 네. 지금 사도 되는지 네.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1700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네. 금은 이제 제가 작년 중순 이후서부터 이제 사실 금은 계속 사야 된다고 제가 주장을 얘기를 좀 해왔고요. 지금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금 투자에 완전 결정적인 시기가 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금은 언제 상승을 하냐면 막대한 유동성이 풀릴 때,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경기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래서 과연 지금 경기가 좋아질지 말지 여기에 대한 이런 의구심이 있을 때, 요 두 가지가 겹칠 때 금의 어떤 대세 상승이 왔거든요. 그래서 잠깐 요 차트를 한번 보시면 요때가 지금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FRB의 보유 자산이고요. 그래서 보신 것처럼 이때 FRB가 지금 시중 유동성을 엄청나게 많이 풀었죠. 네. 네, 그리고 요 추세가 요때까지 갔었고요. 2011년 9월까지. 그리고 요때 잠깐 멈췄다가 요때 또 한 번 유동성을 한번 풀었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멈췄다가 줄였죠. 줄이니까 주가가 또 떨어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작년 또 가을서부터 다시 또 유동성을 조금씩 풀고 있었는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보신 것처럼 지금 차트 이제 엄청나게 지금 급등한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게 그래프가 네. 연준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 그러니까 그렇죠. 달러 발행을 얘기하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돈을 얼마나 시중에 많이 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때 금융위기 때도 이것도 사실 엄청나게 많이 푼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최근에는 정말 이거는 엄청난 지금 유동성을 지금 풀어놨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면 2008년 9월 달부터 2011년 9월 달까지 이 막대한 유동성과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금이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도 보시면은 작년 이제 가을서부터 지금 보시면 유동성을 다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때서부터 금 가격이 또 지금 반영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었고, 근데 거기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보신 것처럼 엄청난 이런 유동성을 풀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 가격은 과거에 한 300% 상승했다면 이번에는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본다라면 이번엔 300%가 아니라 훨씬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제가 뭘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냐면, 바로 이제 이 아까 말씀하셨던 달러 화폐 가치에 대한 이런 의구심, 달러를 이렇게 그냥 너무 그냥 종이돈 찍어내듯이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풀어내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사람들이 이게 지금 뭔가 어떤 통용하는 이 가치로서의 교환 가치로서 이게 가치가 과연 있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한 번도 아니고 이때 한 번 어마어마하게 풀었는데 지금 또다시 이렇게 두 번째 지금 엄청나게 지금 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달러 화폐 가치에 대한 의구심이 들면서 어떤 사람들의 투자자들의 관심이 금 쪽으로, 그래서 금은 실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금 상승은 엄청나게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다우 주가랑 금 가격이랑 FRB 유동성 이 세 개의 차트를 똑같이 시계열로 해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시면 요때 이제 2008년 9월 달서부터 2011년까지 요때가 이제 금이 대세 상승을 했었던 시기였거든요. 네. 물론 이때도 이제 주식도 오르긴 했지만 금 가격이 이제 정말로 많이 올랐었고, 이때만 해도 이제 경기 불확실성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보신 것처럼 이제 경기 불확실성은 없어지고, 근데 연준에서 계속 돈을 푸니까 이 시중 유동성이 금이 아니라, 왜냐하면 경기 불확실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주식으로 갔던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식이 엄청난 대세 상승을 했던 반면 금은 이제 대세 하락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지금 하락 되돌림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요때 이제 또 다시 이제 유동성을 감소를 했죠.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이렇게 되다가 유동성을 다시 푸니까 보신 것처럼 좀 전부터 반영이 되면서 금 가격이 지금 대세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을 보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유동성을 풀었을 때 금 가격이 한 1,500달러 정도 됐었거든요, 온스당. 네. 지금이 이제 한 1,700달러가 조금 넘는 수준인데, 그렇다면 과거에 한 3년 동안 금 가격이 그러니까 원금 빼고 172배 가까이가 올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3년 정도 오른다라면, 그러니까 그게 작년 가을 이 상승이 초입이라고 놓고 보면 3년이면 이제 내후년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2배 정도 오른다라면 온수당 한 4,000에서 한 5,000달러까지도 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금이 과연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지금 이제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달러를 너무 많이 풀었으니까 어떤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칭 수단으로 금을 포트폴리오에 추가를 하자. 그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금리 위기 때보다 더 많은 돈을 풀었기 때문에 더 큰 상승은 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이때 170%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500에서 170% 상승하면 4,050달러입니다. 그래서 몇 배 올라야 되네. 엄청나죠. 네. 지금 뭐 사실 상상도 안 가실 텐데, 근데 아까 그 유동성 푼 데이터를 보셨지만 훨씬 더 많이 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놓고 본다라면 4,000이 아니라 5,000. 근데 만약 거기에 어떤 달러, 화폐 가치에 대한 의구심까지 만약에 더해진다라면 향후 뭐 2년, 3년, 4년 뒤에는 뭐 5,000이 아니라 온스당 10,000달러까지도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아주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가능성이죠? 가능성입니다. 네. 예. 반드시는 아니고요. 네. 네. 예,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저 데이터를 보더라도 앞으로의 그 경제 상황이 참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성이 맞습니다. 커지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그 금의 현물을 투자해서 가지고 있는 게 나은지, 네. 혹은 요즘 ETF 붐이 많이 일고 있으니까 네. ETF를 통해서 금을 보유하는 게 나은지, 네. 어떤 쪽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이제 환율이 조금씩 우상향을 할 거라고 만약에 예상이 되시고 금을 좀 보유를 하셔야 되겠다고 하신다라면 금 ETF를 사시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이 아니라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를 달러로 금 ETF를 사는 거죠. 네, 그러면 달러 상승도 먹을 수가 있고 금에 대한 상승도 먹을 수가 있고,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으로도 요거는 분류과세가 돼서 양도소득세 22%만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한 뭐 몇천만 원 이상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달러로 사는 해외 ETF를 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 ETF로는 뭐가 있냐면 GLD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골드의 약자인데요. 그래서 GLD. 요게 금 한 배짜리입니다. 그래서 금 가격 움직이는 거에 한 배만큼 움직여요. 그래서 요거를 사시는 것도 괜찮고, 근데 조금 이제 만약에 소액으로 조금 나는 금 가격 상승에 나는 베팅을 크게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UGLD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배짜리 레버리지예요. 그래서 레버리지가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잠 못 잘 것 같은데. 근데 뭐 적립식으로 사면 뭐 크게 이렇게 생각보다는, 네. 그래서 3배짜리 요 UGLD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금도 좋지만 금이 대세 상승을 할 때는 또 은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은 ETF도 제가 잠깐 소개를 좀 드릴 텐데요. 은 ETF는 실버의 약자로 해서 SLV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은 한 배짜리 ETF 미국 상품이고요. 이제 요것도 은도 3배짜리가 있는데 USLV. 그래서 3배짜리는 보통 앞에 U자가 붙어요. 그래서 요 3배짜리 레버리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은 같은 경우는 금 가격과 추세가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변동성이 훨씬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밤잠을 편안하게 주무시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소액으로만 적립식으로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 어느 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은이 그 올라오는 속도는 금보다 빠른데, 네. 그때가 이제 경기 회복 시점.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금은 네. 산업재료로서 사용이 안 되는데, 네. 이 은은 산업재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가 좋아지면 네. 수요가 확 늘어나기 때문에 더 그렇죠. 빨리 오른다, 이 얘기를 맞습니다. 하시더라고요. 예, 예. 저는 이제 조금씩 이제 U자 붙은 걸 제가 매월 조금씩 사고 있는데 수익률은 은이 현재는 아직까지 훨씬 더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하여튼 네.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는 예상이니까. 네,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네. 이게 반대로 네. 환율이 네. 낮아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만약에 예. 이제 환율도 떨어지고 금 가격도 떨어지면 진짜 이거는 폭망하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으니까 네.
그냥 따라하기보다는 네.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구나. 그렇죠. 이제 참고하시고 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더 알아보신 네. 다음에 결정하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 뉴스를 보니까 이 미국의 자동차 관련된 시장이 되게 지금 변동성이 큰 것 같아요. 위험성도 좀 커지고 있고. 네. 얼마 전에 보니까 허츠인가? 네. 그 미국의 2위 자동차. 네. 거기가 파산 보호 신청 네. 냈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요. 네. 지금 이 자동차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실 이제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는 이제 미국 주택 시장에서의 이 저신용자들과 어떤 그와 결합된 이 파생 상품 때문에 사실 서브프라임 사태가 왔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어떤 금융 당국에서는 이 주택에 대한 어떤 대출의 문제에서 굉장히 이제 이 규제가 굉장히 좀 강화가 됐습니다. 근데 금융회사들은 여전히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풍선 효과로 어디로 갔냐? 이게 바로 자동차 대출 시장과 기업 대출 시장으로 갔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1 자동차를 그렇죠. 해야 되거든요. 자동차가 없으면 사실은 어디 가기가 되게 힘든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이 시장이 정말로 이게 큰 시장이에요. 근데 미국의 이제 자동차 이 대출을 이제 오토론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의 이 오토론이 지금 굉장히 데이터를 보면 심각합니다. 그래서 잠깐 요 차트를 좀 보시면 요 차트는 이제 90일 이상 자동차 제출의 연체 금액 추이예요. 그래서 90일이면 지금 3달이잖아요. 예. 3달 동안 지금 자동차 제출을 연체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예. 그러니까 신용사회인 미국에서 지금 자동차 제출이 이렇게 연체가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고 거의 뭐 어떤 이런 정상적인 이런 금융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인데, 자, 여기 이제 보시면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오토론 연체금액이 올라가서 2010년 4분기에 거의 한 40빌리언 달러로 거의 한 최고점을 한번 찍었고요. 다시 내려오다가 2010년대 중반, 즉 15년 이후서부터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지금 급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90일 이상, 3달 이상 연체된 자동차 지금 대출 연체 금액 총액이 얼마냐면 66빌리언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느낌이 안 오실 텐데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을 1230원으로 계산을 하면 이게 81조 정도 됩니다. 엄청나네요. 네, 그러니까 세 달 이상 연체된 금액만 지금 81조가 넘은 거예요. 근데 이 데이터는 요게 분기 데이터인데요. 요게 이제 작년 4분기 데이터가 여기까지 지금 반영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올해 1분기하고 2분기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훨씬 더 심각해졌겠죠. 난 이 끄트머리가 확 올라가 있는 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건가 했는데 아닙니다. 그게 제외가 된 그렇죠. 그래프가 저거네요. 네, 이미 그 전부터 사실은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고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90일 이상 그 연체된 자동차 대출의 비율입니다. 네. 그래서 자 보시는 것처럼 2010년 그러니까 2000년대에도 2007년 지나고 나서 이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면서 뭔가 지금 미국 경제에 이상 신호가 있다는 시그널을 좀 보내줬었고요. 그리고 2010년 4분기에 최대 5.27%의 연체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는 연체율이 내려갔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체율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경제가 이제 좋아지는 거니까 요거는 상당히 좋은 신호인데 요게 이제 또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지금 이제 19년 4분기 기준으로 지금 4.9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금리위기 터지기 지금 직전에 수준까지 지금 온 거죠. 이것도 역시 코로나 이전까지입니다. 코로나 이전까지의 데이터입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금 터진 지금은 이 데이터가 사실 어디까지 올라갔을지 정말 예측이 좀 잘 안 되는데요. 자, 지금 미국 자동차 이 대출 시장의 총 규모가 얼마냐면요. 1조 3천억 달러입니다. 요거에 이제 하나로는 1,600조 원 정도 돼요.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19년 4분기 데이터 기준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최근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미국에서 경기 부양을 지금 어마어마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한 게 3조 달러예요. 그 다음에 중국이 또 최근에 발표했잖아요. 슈퍼 부양책을 발표를 했는데 요게 규모가 지금 1,100조거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아파트 시가총액이 얼마냐? 지금 2020년 5월 달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의 전체 시가총액이 1,330조입니다. 그 다음에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오는 5월 25일
기준으로 1340조예요. 근데 지금 미국의 자동차 대출 총 규모가 1600조 원인 거죠.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죠. 정말 이거는 뭐 정말 엄청난 규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22%인 350조가 서브프라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대출인 거죠. 아. 예. 예. 그래서 요 규모가 한 22% 정도 됩니다. 많네요, 비율이. 네, 많죠. 근데 이 전체 서브프라임 자동차 대출의 또 4분의 1 정도인 23%가 지금 3달 이상 연체예요. 그러니까 3달 이상 연체만 지금 거의 4분의 1인 거죠. 여기에는 뭐 30일 연체, 60일 연체는 포함도 안 된 겁니다. 예, 만약에 그것까지 하면 지금 저신용자들의 자동차 대출의 지금 어떤 연체의 심각성은 지금 사실 엄청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코로나까지 지금 터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체율은 훨씬 더 아마 지금 엄청나게 많이 커져 있을 겁니다. 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 요 데이터는 이제 90일이 아니고 이제 60일 이상 연체 또 데이터인데요. 네. 요 빨간색이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즉 저신용자들의 자동차 대출 연체율이고요. 요 위에 거는 이제 프라임, 그래서 신용이 우수한 사람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 이제 IMF가 터지고 좀 아시아 경제 위기가 있었던 이때 좀 빼놓고는 대체적으로 프라임, 즉 신용이 우수하신 분들의 이 자동차 대출 연체는 거의 뭐 바닥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브프라임, 즉 신용이 좋지 않았던, 즉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소득이 좀 낮고 어려우신 분들부터 사실 이런 징후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경제 위기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서브프라임 데이터로 사실은 굉장히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금융위기 때도 이 저신용자들의 이 연체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고요. 근데 19년 4분기 최근에도 계속 올라가서 19년 4분기에도 보시는 것처럼 거의 사상 최고치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미국 경제가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지금 이렇게나 지금 저신용자들의 어떤 자동차 대출의 연체가 어마무시했었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지금 한 10주 사이에 한 2달, 한 반 사이에 실직이 지금 4천만 명이 했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 수치가 더 많이 안 좋아졌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돈이 없으면 일단은 대출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자동차 대출 이쪽으로는 뭐 당연히 뭐 아마 할 수가 없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저 데이터는 아마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해져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네.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신용자가 이렇게 연체율이 높아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는 네. 괜찮다. 네. 문제는 아래쪽. 네. 신용이 있는 프라임급에서 이게 연체율이 높아졌을 때가 진짜 심각해지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실제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네. 금융위기 때도 자동차 대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금융위기 때에도 프라임, 즉, 신용이 우수하신 분들은 연체율이 1%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프라임을 가지고 좀 판단하는 거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변동폭이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서브프라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프라임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심각한 자동차 대출, 이것도 사실은 금융권에서 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요즘은 뭐 리스나 대출 이런 어떤 금융회사는 사실 대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자동차 회사는 대출 껴서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처음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동차를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이 3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결합이 되면서 금융회사와 자동차 회사와 개인의 이게 잘 돌아갔던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이 자동차 대출의 이 연체 금액들, 연체율 이런 거랑 그다음에 대출 기준도 강화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대출도 기준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래저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자동차 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도 지금 돈이 지금 연체자가 많아지고 회수가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도 규제를 강화하니까 대출 관련 수익은 더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신규 자동차도 이제 승인을 그만큼 예전처럼 좀 좋게 안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자동차 판매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워렌 버핏도 금융주는 당분간 이거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헷갈리는 게 네. 사실 이런 그 지역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네. 우리가 보면은 네. 이거 뭔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는 네. 지금 우리가 몸조심을 해야 될 텐데. 몸조심을 해야죠. 근데 금융시장은 막 주가 상승하고 그렇죠. 막 난리거든. 근데 맞습니다. 지켜보면 배 아프니까. 네. 처음에 부정적으로 보다가. 맞습니다. 안 되겠다. 조금 그렇죠. 들어가자. 이러다가 네. 또 물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참 어려운 시점인데. 네. 자, 그럼 이번엔 그 미국 은행의 그 대출 기준 강화 순비율 데이터라는 게 있다. 네.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그걸 보고서는 이제 금융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네.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손해를 가장 보기 싫어하는 집단, 즉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어딜까요? 돈 빌려준 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돈 빌려주는 데죠. 네. 자, 그런데 그런 리스크를 가장 싫어하는 집단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출은 그들에게는 주요 수익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의 기준을 강화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뛸 확률이 높아졌다? 그렇죠. 돈 잘못 빌려줬다간 돈 떼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아예 빌려주지 말자.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의 이 대출 기준 강화 순비율 데이터를 보니까 지금 최근에 상당히 지금 엄청나게 급격하게 강화가 돼가고 있고요. 근데 이런 강화가 되는 시기를 봤더니 닷컴 버블이나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직전에 똑같이 일어났던 일이 지금 이제 바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이런 리스크를 엄청나게 싫어하는 집단인 이런 미국의 금융 회사들에서는 지금 뭔가 지금 어떤 불안한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대출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이 대출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면 사실은 돈이란 건 그렇잖아요. 경제가 좋고 기업이 잘 나가는 돈이 대출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정말로 필요할 때는 어려운 상황에 그때 돈이 필요한데 근데 막상 돈 필요할 때 그때 금융기관은 돈을 안 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사실은 우산을 빌려줘야 되는데 우산을 오히려 뺏어버리죠. 그래서 더더욱더 경제가 상황이 굉장히 이런 대출 기준을 강화하면 안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요것은 이제 미국의 대기업, 중견기업에 대한 상업과 산업 대출에 대한 기준을 얼만큼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요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기준을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요때가 이제 닷컴 버블이 터졌을 2000년도. 네, 요때가 이제 2000년도고요. 요때 이제 요 전에도 좀 올라갔지만 요때 이후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었고요. 그렇고요. 네. 그러면서 대출 또 기준이 쭉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2007년 이후로 또 이렇게 쭉 또 대출 기준이 또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에 다시 또 쭉 내려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대출 기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기준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던 시기에는 미국의 주식 시장에 좀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해도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또 요런 시기, 그 다음에 요렇게 이제, 요런 시기, 그 다음에 요런 시기에는, 미국의 주식 투자를 했으면 사실은 이제 대세 상승을 저희가 맛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지난 12년, 13년 그랬죠. 네네.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가장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치솟았네. 네, 갑자기 치솟았죠.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한 기준이 지금 급격하게 올라갔고요. 어디만큼 올라갔냐면, 지금 2008년 초반, 중반 정도까지 수준까지 지금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이거는 몇 월 데이터예요? 요게 3월 데이터입니다. 코로나 이후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00년 1분기까지 데이터인 거죠. 요거는. 자, 그 다음에 대기업, 중견기업이 아니고 요번에는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요 대출 기준을 얼만큼 강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보시는 것처럼 2000년 이후에 굉장히 이제 이렇게 급등을 많이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위기가 왔었고, 여기 이제 회색 친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경기 위기의 기간이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는 이런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또 금융위기 때 엄청나게 지금
치솟았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낮게 잘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지금 막 위로 올랐었죠. 그러네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급격하게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엄청나게 지금 강화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소비자 대출. 그래서 개인들에 대한 소비자 대출을 언제 강화했냐? 이제 요때 보시면 96년, 97년. 그러니까 이때가 아시아 뭐 위기가 있었고 한국에는 IMF가 있었잖아요. 근데 미국에는 IMF는 없었지만 이때 뭔가 이상 신호를 느끼면서 소비자들에 대한 개인에 대한 대출이 이렇게 강화를 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가 이제 그 닷컴버블 불 때였어요. 사실 닷컴버블 불 때는 소비자들에 대한 대출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기업의 어떤 문제였었기 때문에. 그리고 금융위기 때 보시면 엄청나게 지금 또 사상 최고로 치솟았었죠. 근데 지금 요게 조금씩 올라가더니 최근에 지금 올해 1분기를 기준으로 엄청나게 지금 급등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급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 지금 돈을 굉장히 지금 빌려주는 거를 굉장히 까다롭게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닷컴 버블 터지기 몇 달 전, 금융위기 터지기 몇 달 전과 똑같이 지금 대출 기준이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미국의 이제 금융권에서는 지금 위기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지 않나. 근데 이것이 결국에는 또 다른 악순환을 좀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은행이 돈을 자꾸 대출을 해주고 막 그렇죠. 해줘야 이게 돈이 골고루 흩어지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사회 경제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이제 뭐 제로금리, 뭐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까지 얘기가 나오고 페널티까지 주는. 그러니까 돈을 자꾸 대출을 해라 이 얘기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수익률이 안 나오거나 손실을 볼 확률이 높아지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저렇게 강화를 하고 있다는 저 데이터를 보면은 사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돈이 더 풀리기가 어렵겠구나. 그렇죠? 더 까다로워지니까. 돈이 풀려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여유 있으신 분들한테는 대출이 나갈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저신용자나 저신용 기업들은 사실은 돈 빌려주기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거죠. 근데 저거는 그러면 그 돈을 보통 이제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채를 발행을 하잖아요. 근데 회사채 매입은 이제 연준에서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그 대기업이나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그 대출 기준이 강화되는 거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금융위기 때에도 이제 뭐 채권 매입이나 이런 것들은 연준에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제 회사채뿐만이 아니라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뭐 월급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돈이 이제 좀 돌아가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이제 그 순 강화 기준 그 데이터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우리가 기업이나 가게에서 돈이 필요할 때 뭐 회사채만을 발행한 걸 가지고 쓰는 건 아니죠. 그렇죠. 개별적으로 뭐 대출을 받기도 하니까 은행하고 거래를 해서. 그러니까 하여튼 은행이 저렇게 보수적으로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뭔가 위험한 어떤 상황이 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런 거죠. 돈 냄새를 맡으니까. 누구보다 리스크를 싫어하잖아요. 누구보다 또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게 주는 의미는 그렇게 위험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저것으로 인해서 경제는 더 안 돌아갈 수가 있다. 안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워런 버핏이 금융주를 다 매도했다라는데 맞습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까 이제 그 심각한 자동차 대출 이것도 사실은 금융권에서 다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요즘은 뭐 리스나 대출 이런 어떤 이 금융회사는 사실 대출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고 자동차 회사는 대출 껴서 자동차를 많이 팔 수 있으니까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거의 처음에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자동차를 내가 살 수가 있으니까 이 3자의 어떤 이해관계가 결합이 되면서 금융회사와 자동차 회사와 개인의 이게 잘 돌아갔던 건데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심각해져가고 있는 이 자동차 대출의 이 연체 금액들, 연체율 이런 거랑 그다음에 대출 기준도 강화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이제 자동차 대출도 기준이 강화가 되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업계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이래저래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안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또 당연히 자동차 대출을 많이 한 금융회사도 지금 돈이 지금 연체자가 많아지고 회수가 돈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대출도 규제를 강화하니까 대출 관련 수익은 더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신규 자동차도 이제 승인을 그만큼 예전처럼 좀 좋게 안 해주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 자동차 판매도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런 요인들이 결합이 돼서 워렌 버핏도 금융주는 당분간 이거 좀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매도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가장 헷갈리는 게 네. 사실 이런 그 지역적인 어떤 데이터들 네. 를 우리가 보면은 이거 뭔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거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는 네. 지금 우리가 몸조심을 해야 될 텐데. 몸조심을 해야죠. 근데 금융시장은 막 주가 상승하고 그렇죠. 막 난리거든. 근데 맞습니다. 지켜보면 배 아프니까. 네. 처음에 부정적으로 보다가 맞습니다. 안 되겠다. 조금 그렇죠. 들어가자. 이러다가 또 물릴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참 어려운 시점인데 뭐 그 외 데이터들 또 다른 게 있나요? 네. 그 이외에 이제 경제의 큰 흐름을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 분들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견이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는 앞으로 대세 상승한다. 누구는 지금 워렌 버핏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 같은 어떤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게 맞는 건지, 그리고 어떤 스탠스가 맞냐 틀리다도 있지만 저는 이런 관점에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어떤 스탠스가 더 안전한 것인지. 그래서 배가 좀 아프더라도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니까 좀 안전한 스탠스를 취할 건지, 아니면 좀 공격적으로 해볼 건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될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근거를 함에 있어서 제가 보고 있는 몇 가지 이 데이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뭐 작년 하반기에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데이터인데 요즘은 다시 쏙 들어갔었고요. 근데 이 장단기 금리차 데이터를 보면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고 난 다음에 6개월이나 2년 안에는 거의 항상 위기가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금융위기 때의 장단기 금리차 역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06년 초반에 이제 처음 이제 살짝 0 밑으로 내려왔어요. 이때 한번 역전이 됐었고요. 그랬다가 다시 올라가는 와중에 2007년 지나고 2008년 상당히 다시 역전이 끝나고 역전 시기가 끝나고 위로 다시 올라갈 때 이때 서프라임 사태가 터졌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최근에도 이때 한번 0 밑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그죠? 다시 또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역전 현상이 없어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지금은 2007년 중순이나 2007년 말이랑 비슷한 거죠. 근데 또 2007년 중순이나 2007년 말에는 개인들이 줄 서서 또 펀드 가입을 또 했던 주식에 또 엄청나게 열광했던 시기였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지금은 2007년 말이나 2008년 초랑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봐도 또 굉장히 또 심각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Total Borrowings from the Federal Reserve라고 해서 FRB, 즉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거에 총액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입금 총액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요. 자, 이것도 보시면 사실 평상시에는 중앙은행, 이 FRB로부터 돈을 빌릴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경제가 편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2007년 12월 달부터 이게 폭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렇게 폭등을 해서 서프라임 사태까지는 심각해질 때 여기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다시 쭉 내려왔었는데, 근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지금 2020년 3월에 이 데이터가 다시 또 폭등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봐도 지금 2007년 말, 2007년 초랑 굉장히 유사하고 중앙은행으로부터 저렇게 차입금을 빌릴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상황이 심각한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2007년에 지금 벌어졌던 일이 지금 최근 2020년 3월에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만 보면은 좀 섬뜩한데요? 네, 섬뜩하죠. 네, 정말 섬뜩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를 보시면 이제 더 섬뜩하실 텐데요. 미국에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사실 데이터로 시각화해서 그리고 굉장히 오랜 기간의 시계열 데이터로는 사실 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요거를 이제 이 데이터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실업률과 그 다음에 고용률, 그 다음에 비농업 상업 근로자 수 데이터인데요. 자, 요게 몇 년도 데이터? 70년 데이터예요. 지난 70년? 예, 지난 70년 동안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요 파란색이 고용률입니다. 예, 고용률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인구 중에 몇 %나 지금 일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데이터죠. 근데
고용률이 이렇게 금리 이후에 잘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한 60 몇 프로까지 올라가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죠? 지금 한 번도 이렇게 떨어져 본 적이 없잖아요. 거의 한 지금 50% 초반까지 지금 떨어졌거든요. 한 번에 그냥 확 떨어져. 한 번에 그냥 이제 그러니까 고용률은 수직 낙하를 하고 실업률은 완전 수직 폭등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이만큼 지금 70년 동안에 이런 일이 금융위기 때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는 완전 무슨 정말 엄청난 일이 지금 일어난 거고요. 반대로 실업률은 보시는 것처럼 지난 70년의 그 어떤 때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에 거의 최고치가 얼마냐면요. 한 10%, 한 11% 정도 됐어요. 예, 지난 70년 동안 최고치가. 근데 지금 거의 15%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지금 3월 기준인가요? 예, 가장 최근 데이터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지금 심각하다라는 거죠. 근데 3월에 비해서 4월 달도 더 심각한 걸로 데이터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더 안 좋다는 얘기예요? 이 데이터는 3월이 아니라 이 데이터는 이제 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이제 4월 달까지 지금 4월 달. 포함이 다 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표시가 되는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신문기사 볼 때는 사실은 숫자만 얘기하니까 좀 맞나 보다 이러는데 그렇죠. 실제 이렇게 70년 차트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생각이 좀 들지 않으시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는 지금 다들 방역 관련된 전문가들은 2차 팬데믹을 뭐 경고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1차 가지고도 이런 상황인데 2차가 더 오게 되면 지금 겨우겨우 버티던 많은 사람들이 다 쓰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혹시라도 2차 팬데믹이 온다라면 그리고 확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사실은 지난 과거로부터 지난 역사로부터 저희가 미래를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는 거의 2차 심하게는 3차도 막 오고 했거든요. 대유행이.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차 대유행이 올해 가을이나 겨울에 온다라면 정말로 상황은 정말 심각해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봤지만 금융기관에서도 만에 하나 이런 터지면 이거는 감내할 수 없는 리스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몸을 사리고 있는 걸로 보이고 있고요. 또 워렌 버핏 같은 전 세계 최고의 현인도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현금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뭐 잘 해결될 수도 있겠으나 어쨌건 여러 가지 보여지는 그 지표들은 우리가 뭔가 리스크에 대해서 좀 대비하고 조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를 좀 경고해 주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문제 그리고 한국의 부동산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그 서울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이제 보합세 뭐 들어갔나요? 아니면 다시 뭐 상승하고 있나요? 서울의 아파트는 지금 크게 두 부류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 9억 이하의 좀 중저가 아파트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 이상의 고가 아파트 시장은 계속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요. 사실 좀 내리다가 최근에는 조금 매물이 좀 소화가 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조금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 기미는 있지만 여전히 이제 좀 중기 추세는 조금씩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워낙 이제 이 대출을 아예 10원도 못 받게 하고 그다음에 15억 이상 고가 아파트를 샀을 때에는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뭐 세무조사나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현차를 15억 이상 갖고 계신 부자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파트를 못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세가 사실은 예전보다 너무나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정부가 어떤 이런 강한 규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한은 올라가기가 매우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9억 이하의 중저가 아파트들은 사실 이제 다른 데이터들을 보면 뭐 서울의 아파트 현재 이제 미분양도 별로 없고 입주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좀 고평가는 많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역사상 최고의 고평가는 아니고 그래서 아직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좀 여력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저가 요런 아파트 시장은 여전히 지금 계속 상승세를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는 코로나 조금 안 좋아지다가 주가가 4월달, 5월달 반등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 지금. 그게 데이터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뭐죠? 올 6월 달까지인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뭐 과세, 중과세인가요? 그런 게 그 시한이 6월까지죠. 맞습니다. 그거에 대한 매물은 다 소화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거기에 대한 매물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이렇게 좀 소화가 되고 있고요. 요 이후에는 매물이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좀 더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제 상승할 수도 있다.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서울의 중저가 시장은 어느 정도 꽤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코로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뭐 2차 팬데믹이 온다라면 주가는 당연히 큰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주택시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시나리오가 펼쳐지지 않는다라면 올해 말이나 내년 한 뭐 초반 중순 정도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지방 아파트의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지방 아파트 시장은,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억개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중저가 시장이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남아는 있지만 거의 사실은 너무 많이 상승했어요. 지난 2013년 가을, 겨울 정도에 바닥 찍고 14년부터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을 상승을 해오면서 사실 이제 본질적인 가치 대비 굉장히 많이 지금 억개 정도 이상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지방 중에서도 일부 이제 지방들, 즉 경남, 경북, 충남, 충북, 전북 이 5군데는 저희가 예전 방송할 때도 제가 이 지역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죠. 이 지역들은 저평가됐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근데 지금 이런 지역들이 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나 충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호재와 더불어서 지금 엄청난 지금 폭등세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이면 특히 어느 쪽? 청주 쪽. 청주.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뭐 말씀하신 대로 급매물이 이제 그러니까 그동안 뭐 싸게 뭐 나온 게 있다. 그래서 뭐 이제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네. 그 전반적인 하락 추세로 돌아섰다기보다는 급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었던 그렇죠. 걸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상승을 시작을 할 때도 처음부터 바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거든요. 처음에서 바닥 따지기를 좀 하다가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락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어떤 서울 아파트 시장의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2008년 중순 정도에 꼭지를 찍었고요. 그리고 서브프라임 사태와 더불어서 가격이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2009년 또 3, 4월에서부터 주가가 다시 대폭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시장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서부터 2010년 중순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때서부터는 이제 대세 하락이 2013년 중순 정도까지 계속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뭐 제가 이제 서울 아파트 시장 거의 이제 상승이 다 왔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바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코로나 여러 가지 이런 변수들이 있겠지만 좀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또 올라갔다가 그 다음부터 아마 대세 하락을 하게 되는 이런 비슷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서울에 집을 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뭐 타이밍을 언제로 잡아야 됩니까? 사실 이제 어떤 서울에 집을 사는 거는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구매 의사 결정이잖아요. 너무 이제 뭐 인생의 그렇죠. 인생 제일의 한두 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생에서 가장 비싼 쇼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가장 비싼 구매 의사 결정은 무릎 밑에서 사시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 서울은 어깨잖아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조금 한 몇 년 기다리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만약에 나는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는 거에 나는 좀 베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그런데 좀 보수적으로 하고 싶으시다라면 지방의 아파트를 사셔서 해칭을 하시는 전략이 저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만약에 앞으로 뭐 경제도 좋아지고 뭐 이제 2차 팬데믹도 없고 그래서 서울 아파트가 올라간다.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라면 그러면 지방 아파트는 더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저평가되어 있었고 뭐 미분양도 감소하고 있고 입주물량도 여러 가지 데이터가 너무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지역들 거기다 또 하나 추가한다는 강원도까지 이 지역들은 서울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좀 안 좋은 시나리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 위기도 올 거고 만약에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 그렇다면 서울은 내려왔다가 좀 쌍봉치고 내려간다면 지방은 지금부터 이미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런 위기가 오면 살짝 주춤할 겁니다. 몇 달은 주춤할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대세 상승의 장으로 가는 거죠. 이런 흐름들이 금융위기를 중심으로 금융위기 전과 금융위기 이후에 2010년대에도 똑같이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비슷하게 펼쳐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데이터로 확인이 됩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AI로 예측한 또 데이터를 부동산도 데이터를 빼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AI로 저희가 예측한 향후 시도별 투자 등급 지도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앞으로 한 3년 정도 후에 3년 4년 후에 어디가 올라가고 어디가 떨어질 건지에 대한 이 투자 등급을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이제 저희 리치고 팀에서 2020년 1월에 저희가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월에 올해 2월에 제 블로그에 제가 최초로 공개를 했던 내용인데 자 보시면 충남 제일 초록색이 진한 지역 여기가 1등급이에요. 1등급이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전국에 가장 높다. 네. 그래서 충남과 충북인데요. 실제로 지금 충남과 충북의 분위기가 너무 좋죠. 네. 특히 충남은 천안, 충북은 청주. 이쪽이 이제 메인 도시고 여기가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AI로 이제 분석을 한 게 맞았고요. 그다음 2등급이 어디냐면 전북과 경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보시면 이제 빨갛죠. 그래서 등급이 별로 안 좋은 거죠. 그다음에 광주도 별로 등급이 안 좋고요. 그다음에 대구도 별로 등급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들은 조금 유의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요거를 AI를 예측할 때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참고로 올해 8월에 리치고 모바일이라고 해서 이 핸드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제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는 모든 데이터가 다 들어간 최종 AI 모델이 오픈이 될 예정이고요. 이렇게 이제 뭐 투자 등급뿐만이 아니라 개별 아파트에 대한 시세 예측. 그래서 앞으로 2년 뒤에 4년 뒤에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하락할지, 떨어질지. 그 다음에 투자 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거주 등급. 그래서 이 아파트가 과연 살기에 좋은 아파트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까지 저희가 데이터로 다 만들고 등급까지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네. 제가 블로그에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 2007년 가을하고 지금 유사한 점이 한 3가지가 있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지금 어떤 경제에 대한 시황을 정확하게 읽는 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좀 복잡한 상황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고 이견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그만큼 지금 완전 이견을 달리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3가지만 제가 블로그에 썼는데 오늘 방송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유사한 걸 굉장히 많이 제가 가져왔어요. 그래요? 그래서 2007년 말과 2008년 초와 굉장히 유사한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 및 일부 경기도 아파트 시장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기에 지금 휩싸이고 있다는.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이 아주 많다. 수도권 부동산 투자하면 돈 벌었다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 시장이 하락을 끝내고 이제 상승의 기지개를 이제 막 피기를 시작했던 때가 저 때였었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 의지가 있었습니다. 저 때에도. 그래서 대부분 서울에 좀 집중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저 때가 또 개인들의 또 주식시장에 지금 엄청난 뜨거운 관심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반면에 외국인은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었고요. 지금도 외국인 한국 주식 기금 계속 매도 중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이 또 대세 상승세에 초입부에 있었습니다. 물론 서프라임 사태가 터지기 전에 조금 그때서부터 주가가 떨어지면서 금도 같이 떨어졌지만 그거는 이제 대세 상승 중에 잠깐 하락한 거였었고요. 이미 그 전부터 금은 대세 상승을 하고 했었고 그래서 최근에도 금이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때는 금리를 인하하던 시기였습니다. 미국이 2007년 가을에 첫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저희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만큼 경제가 안 좋아서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한 거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었고 한국도 지금은 근데 미국도 금리를 인하하고 있지만 한국도 지금 금리를 인하하고 있잖아요, 계속. 어저께도 이제 한국도 지금 0.5%까지 금리를 떨어뜨렸고요. 그렇죠. 그래서 금리가 인하인 이런 자산 시장이 겨울인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을 끝내고 다시 상승의 초입부에 있는 이런 국면 아까 데이터로 보셨고요. 그다음 서브프라임 대출의 심각성. 그래서 자동차 이런 대출의 서브프라임 대출이 굉장히 연체율이 높고 연체 금액도 많았고 그다음에 대출 기준이 또 강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FRB로부터의 차입금이 또 증가를 했고, 그와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이 꾸준히 또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2007년 말 2008년 초에도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었고, 2008년 중순서부터 이제 완전 폭등이 시작이 됐었고요. 그래서 물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 미국의 연준이 이렇게까지 엄청난 유동성은 사실은 과거 때는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나서야 유동성을 풀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사실은 예견치 못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블랙 스완 때문에 유동성을 미리 엄청나게 막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랬죠. 조금 다른 점은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부터 앞으로 1, 2년간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여주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보면은 네. 현재 분명히 그 위기에 가까운 그런 네. 여러 가지 환경들이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네. 이 금융시장이 너무나 네. 상승세가 크니까 네. 이거 동참 안 하면 네. 배 아프고 네.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렇다고 들어가자니 또 불안하고 네. 참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렇죠. 근데 어쨌든 네. 그냥 과감하게 배팅한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막 따라 들어가고 싶은 상황이 있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투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사는 것도 투자고요. 파는 것도 투자예요. 근데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요. 쉬는 것도 저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경제의 바다에 지금 폭풍과 몰아치고 지금 엄청난 지금 스톰이 현재 있는 상태예요. 이거는 뭐 그 누구도 부정을 아마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버블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엄청나게 이제 많이 다시 크게 반등을 했지만, 이런 식의,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좀 많이 떨어질 때 1,400, 1,500까지 떨어져서 그때 샀다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당히 반등이 많이 온 지금 시점에 좀 공격적인 투자는 자칫 정말 큰일 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선택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꼭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투자를 네. 감행하시는 분들의 논리를 보면 네. 하나는 대통령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과연 네. 그런 위험한 상황으로 가게끔 할 것이냐, 주가가 네. 떨어지는. 그렇죠. 선거 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네. 이거 첫 번째 안심하는 게 네.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돈이 너무 많이 풀렸으니까 그렇죠. 유동성의 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길 게 뭐가 있겠냐. 네. 다른 거 다 사람의 욕심과 그렇죠. 이런 것들이 버무려졌을 때 네. 지금은 네. 그냥 이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향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고, 그래서 저는 뭐 지난 뭐 한 17년 동안 제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요. 뭐 한 1,000억 가까이 부자가 되시는 분들도 제가 한 2분도 봤고, 근데 그분들도 결국엔 다 망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계절로 따지면 여름철에 반팔 티셔츠를 팔아서 장사가 엄청 잘 된 거예요. 근데 계절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뀌잖아요. 그러면 겨울에는 반팔 때 팔려고 해도 안 팔리잖아요. 그때는 다른 옷을 팔아야 되는데, 근데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그 경험으로 계속 투자를 하다가 망가지시는 분들은 저는 너무나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스스로 나는 정말 보수적인 투자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너무 많이 풀어서 이런 기회가 아까우신 분들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 정도는 내가 매월 사모은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걸로 뭐 떼돈을 벌고 인생을 바꾸고, 정말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런 걸 놓치기 싫다, 계속 그냥 적금 붙듯이 한 10년 바라보시고 3년 꾸준하게 사모으는 이런 전략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단기간 내에 어떤 강력한 변동성이 발생한다 해도 네. 내가 단타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면 그냥 네. 뭐 계속 묻어두고 계속 사가면 그렇죠. 뭐 결국에는 그 위기를 벗어나면 다시 우상향으로 갈 테니까 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괜찮지만 네. 지금 어떤 뭐 짧은 그 기간을 가진 그 자금을 활용해서 네. 뭔가 수익을 좀 내보겠다. 그렇죠.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 네. 예. 너무 위험하죠. 이런 분들은 정말 위험하겠네요. 네. 예. 물론 이건 다 모르죠. 앞날은. 맞습니다. 예,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는 정말 누구도 알 수 없으나 네. 어쨌건 현재 우리가 리스크를 관리할 것이냐 네. 혹은 어떤 리스크가 발생이 돼도 견딜 수 있는 정도로 할 것이냐. 그렇죠. 여러 가지 좀 잘 생각하셔서 네.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지금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보면서 어쨌건 지금 경제가 네. 세계 경제가 만만치 않구나. 네.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 내에 좋아질 수 있는 확률도 네. 당분간은 보이지가 않으니까. 맞습니다.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보수적이 되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구나라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오늘 좋은 데이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설명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